내 이름은 장태석. 대한민국 법원의 부장판사로 지난 30년이란 세월을 법정에서 보냈습니다. 법정은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정의가 실현되는 신성한 곳이라 부르지만 매일 이곳에 앉아 있는 저에게는 그저 거짓과 변명,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엉킨 잿빛 공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지거나 혹은 추악해집니다. 저는 그 수많은 군상들을 내려다보며 마음의 문을 닫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판결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제 별명은 돌부처입니다.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든 억울함을 호소하든 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지루한 오후 재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법정 안의 공기는 습기와 먼지로 텁텁했습니다. 오전에만 벌써 10수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사기, 폭행, 음주운전. 익숙한 죄명들이 서류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고단 1532호. 절도. 실무관의 호출에 맞춰 피고인 대기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열린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걷는 죄수의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피고석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은 칠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노파였습니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죄수복, 아무렇게나 빗어넘긴 희끗희끗한 백발.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진 듯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피고석에 서서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 쿵쾅 요동쳤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재판장의 시간은 멈추었고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저 눈, 움푹 패어 생기라고 넘는 저 눈동자, 광대뼈 위로 깊게 내려앉은 기미와 주름. 분명 처음 보는 노파의 얼굴인데 왜 제 가슴 깊은 곳이 이토록 요동치는 걸까요? 마치 수십 년 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강제로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30살에 젊고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고 무너져 내린 저 노파의 얼굴 위로 기이하게도 젊은 날 제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판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본능은 이미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애써 담담한 척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피고석에 서 있는 노인의 떨리는 어깨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불길하고도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50년 전 그 비오던 날 밤처럼 말입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기 전 그 짧은 찰나의 정적 속에서 저는 이미 이 법정을 벗어나 50년 전 전라북도의 어느 시골 마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10살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제일 가는 가난뱅이였습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버지의 술주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날이면 어김없이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그런 날이면 집안의 살림살이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여편네. 밥맛 떨어지게. 아버지의 고함과 어머니의 비명.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구석진 방 한켠,
이불 속에 숨어 귀를 막고 바들바들 떠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아버지를 막아내며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장대비가 하늘을 뚫을 듯이 쏟아지던 밤, 천둥과 번개가 번쩍이며 창호지 문을 하얗게 비추던 그 밤, 아버지는 그날따라 유난히 더 난폭했습니다. 낫을 들고 설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악마와 같았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아버지가 코를 골며 잠든 새벽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척하고 있던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태서가, 태서가, 일어나 봐라.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퉁퉁 부은 손으로 제 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또 어찌나 슬프던지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꼬깃꼬깃한 사탕 몇 알을 쥐어주셨습니다. 태서가,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금방 데리러 올게. 알았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바꿈지 말고 씩씩하게 있어야 한다. 엄마가 꼭 올 거야. 알았지? 엄마, 나도 데려가. 나도 갈래. 제가 울먹이자 어머니는 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셨습니다. 지금 나가면 둘 다 죽는다고, 엄마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꼭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어머니는 빗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대문 밖으로 멀어지던 어머니의 젖은 등.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도망친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애미는 널 버렸다. 자식 새끼 버리고 도망간 독한 년이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핏덩이 같은 자식을 두고 야반도주를 하냐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서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어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원망으로 변했고 원망은 이내 증오가 되었습니다. 나를 버렸어. 나를 버리고 혼자만 살려고 도망갔어. 그렇게 10살 소년의 가슴 속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 버려진 아이라는 낙인은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를 버린 어머니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도끼가 저를 판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피고인이 정말 그 어머니란 말입니까? 50년 동안 저주하고 또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그분이 맞는 겁니까? 다시 차가운 법정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판결문을 정리했습니다. 서기는 제가 왜 재판을 지연시키는지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신문조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활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집중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성명 김정임, 생년월일 1948년 3월 10일, 등록기준지 전라북도 군산시.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 주소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노파는 내 어머니 김정임 여사였습니다. 운명이란 게 참으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아들과 죄수가 된 어머니라니. 차라리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더라면
아니면 병원에서라도 만났더라면. 하필이면 심판자와 죄인으로 만나야 한다니요.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진행하시겠습니까? 옆에 앉은 배석 판사의 작은 속삭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마이크를 제 입 쪽으로 당겼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나가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인정 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름이 김정임 씨 맞습니까? 피고석의 노파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하겠지요. 10살 꼬마가 반백의 중년 신사가 되어 그것도 높은 법대 위에 앉아 있으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판사님,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톤과 억양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열병을 앓던 밤 제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을 때 억척스럽게 소리치던 그 목소리, 50년 세월에 닳고 달아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제 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차라리 아니라고 해주시지. 동명이인이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소리쳐 주시지. 왜 늙고 병든 모습으로 도둑질이나 하는 죄인으로 내 앞에 나타나신 겁니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판사다. 사적인 감정으로 재판을 망칠 수는 없다는 직업의식이 저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 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절도. 도대체 무엇을 훔쳤기에 칠순의 노모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사실을 요지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김정임은 2024년 9월 15일 오후 2시경 영등포 소재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 이 모 씨가 계산대에 잠시 놓아둔 지갑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지갑 안에는 현금 1,000원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원? 고작 1,000원 때문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이라 기소가 불가피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전과자라니, 그것도 상습 절도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대체 50년 동안 어떻게 사셨길래 이런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신 겁니까?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짧게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록을 덮고 피고인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신문할 차례였습니다. 판사의 가면을 쓰고 아들의 마음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피고인, 네, 판사님, 왜 훔쳤습니까? 지갑 안에 큰 돈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녀는 앙상한 두 손을 비비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며칠을 굶었더니 눈앞이 핑 돌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손이 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21세기에 밥을 굶어서 남의 지갑에 손을 댔다는 노인. 그 노인이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매일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1,000원이 없어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저는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판사로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아들로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피고인. 기록을 보니 가족 관계가 비어 있더군요. 혹시 가족은 없습니까? 연락할 남편이나 자식이라도.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는 바닥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말입니까?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제가 버렸습니다. 못난 어미가 살겠다고 그 어린 핏덩이를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법정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담긴 회한과 고통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안경 아리로 떨어졌습니다. 재판은 잠시 중단된 듯 했습니다. 피고인의 오열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때 국선 변호인이 머뭇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실 피고인이 차마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와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고향 지인의 진술서입니다. 저는 서기가 건네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탄원서. 거기에는 제가 몰랐던, 아니 오해하고 있었던 50년 전 그날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떠난 겁니다. 글자는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일 기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집에 있으면 저까지 위험해질까봐 일단 몸을 피하고 돈을 벌어 저를 데리러 올 생각이었던 겁니다. 서울로 올라간 어머니는 영등포의 식당 주방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터지고 잠은 쪽잠을 자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오로지 고향에 두고 온 아들, 태석이를 데려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1년 만에 돈을 모아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친척들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좋은 양부모 만나서 미국으로 입양 갔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사실 저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보육원으로 옮겨졌고 나중에 한국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육원 측의 착오였는지 거짓말이었는지 어머니는 제가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녀는 술에 의지했고 정신을 놓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왔던 것입니다. 아들은 잘 살 거야. 미국 가서 부자 부모 만나서 잘 살 거야. 나 같은 건 잊고 잘 살아야 해. 그녀는 평생 그렇게 주문을 외우며 자신을 벌하듯 거리의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저를 사랑해서였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겪어야 했던 비극이었습니다. 50년 묵은 오해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판사석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복의 무게가 천근만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망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평생 나를 그리워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사셨다니.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나 혼자만 힘들었다고, 나 혼자만 성공했다고 자만하며 살았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왜 저렇게 넋을 잃고 있는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의아해하면서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결심한 듯 마이크를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이제는 판사로서가 아니라 인간 장태석으로서 말할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아니, 김정임 씨.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봐주십시오. 피고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저는 쓰고 있던 안경을 천천히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법정 안에 작은 파동이 일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라니? 판사가 피고인한테? 저, 태석입니다. 장태석? 어머니가 찾던 아들, 태석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초점이 없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태석아? 내가 정말 우리 태석이니? 네, 어머니. 제가 살아있습니다. 미국 안 갔습니다. 여기서 판사가 돼서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 애미가 죽일년이다. 애미가 널 못 알아보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대 아래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저 작은 어깨를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이라는 공간이, 판사라는 직분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신 저는 가장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법정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기도, 교도관도, 방청객들도 모두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의 한이 풀리는 구판이자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우 같은 감정의 경랑이 지나가고 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법복을 단정히 했습니다. 어머니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재판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김정임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가난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자식을 잃은 상실감과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이미 가혹한 형벌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며칠을 굶은 극한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생계형 범죄임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법의 엄격함보다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화해를 택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합니다. 벌금 5만 원.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처벌이자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으므로 저는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서기에게 건넸습니다.
이 벌금은 재판장인 제가 대납하겠습니다. 불효자가 어머니께 드리는 첫 용돈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판사님 훌륭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면 이 못난 아들에게 따뜻한 저녁 한 끼 얻어먹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50년 동안 못 먹은 밥, 이제라도 같이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복을 벗어 던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법원 앞에 작고 허름한 식당.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돼지고기 숭숭 썰어 넣은 김치찌개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녹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제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마치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면 제가 사라질까봐 겁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여기 고기 좀 드세요. 제가 숟가락에 고기를 얹어드리자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태서가, 내 새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판사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 고생 안 했어요.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죠. 그 고운 손이 이렇게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지도록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굳은 살이 박인 손. 하지만 그 온기만큼은 50년 전 비오는 밤 제 볼을 만져주던 그 따스함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둥 둥하며 지난 5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콧물을 훌쩍이다가 식당 주인이 서비스라며 사이다 한 병을 갖다 주며 눈물을 훔치고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밤거리.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지 안 물어보세요. 어디든,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이제 저희 집으로 가요.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어요. 다들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모실게요. 그래, 그래. 고맙다, 태서가. 살아줘서 고맙고 이렇게 훌륭하게 커줘서 고맙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옷주머니 속에는 제가 드린 판사 명함이 소중하게 들어있겠지요. 이제 저는 돌부처 판사가 아닙니다. 따뜻한 피가 흐르는 김정임 여사의 아들 장태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50년을 돌아 만난 이 기적 같은 인연을 다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미움이나 후회로 얼룩진 가족의 이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니까요. 지금까지 인생사연 실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